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1996년에 발표된 하드보일드 누아르 소설 불의 성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 일본 모험소설협회 일본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후에 다수의 베스트셀러 작품을 썼으며 수차례 나오키상 후보에 오르면서 마침내 2020년 소년과 개로 나오키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인기 작가 하세 세이슈의 최신작 소울메이트 안에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애견인인 저자가 써내려간 개와 인간의 아름다운 7편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오늘은 그 안에서 잭 러셀 테리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편한 곳, 창심소, 옮기니, 채숙향, 지은이, 하세 세이슈, 소울메이트, 잭 러셀 테리어. 요요기 공원 도그런에서 다양한 개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도그런은 중대형견과 중소형견 구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개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중소형견 구역이었다. 도그런 밖에서 초여름 햇볕을 쬐고 있던 후지모토 고스케의 귀에 견주들의 수다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있지, 사쿠라짱 엄마. 그거 알아? 조이군 있잖아. 치와와 조이군? 그래, 지난주에 인디라는 아이에게 습격을 당했나 봐. 몇 바늘씩 꿰매는 큰 상처를 입었대. 인디는 안 돼. 누구든 상관없이 싸움을 건다니까. 그래서 난 인디가 오면 도그런에서 나가버려. 모처럼 도그런까지 왔는데 정말 민폐네. 40대로 보이는 주부들은 수다를 즐기느라 정작 자기 개는 뒷전이었다. 고스케는 순웃음을 지었다. 그렇군. 이래서 미키가 도그런에서 만나길 주저했던 거야. 고스케는 도그런에서 벗어났다. 사이클링 도로를 따라 하라주쿠 방면을 향해 걸음을 옮긴 지 얼마나 됐을까? 앞쪽에 개를 동반한 여자와 아이가 보였다. 미키와 료였다. 데리고 있는 개는 하얀 털을 자랑하는 소형견으로 리드줄이 팽팽해져 있었다. 그 개는 사람이든 개든 가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에 어금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리드줄을 잡은 사람은 미끼였다. 아무리 소형견이라고 해도 저 상태로는 이제 막 7살이 된 료에게 맡기기 곤란할 터였다. 료가 고스케를 알아차린 듯했다. 고스케는 두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에 재회였다.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료는 고개를 숙이며 고스케의 신호에 응해주지 않았다. 고스케는 맥없이 두 손을 내렸다. 료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키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개를 부를 뿐이었다. 개는 여전히 아무나 상관없이 마구 위협해 대고 있었다. 헤어진 아내 미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거의 1년 만이었다. 고스케는 그 전화를 도미 씨의 자택에서 받았다. 가루이자와에서 차로 30분 정도 서쪽으로 달리면 닿는 나가노현의 작은 마을이었다. 걔를 맡아줬으면 해. 미키는 입을 열자마자 먼저 그렇게 말했다. 걔? 미키가 걔를 기른다는 건 의외였다. 료가 작년 생일에 졸라서 기르게 됐어. 그런데 걔가 어찌나 기승스럽고 난폭한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견종은? 잭 러셀. 고스케는 나오는 한숨을
꾹 참았다. 잭 러셀 테리어. 작고 사랑스러운 개였다. 하지만 테리어라는 이름이 가리키듯이 잭 러셀 테리어는 원래 사냥개로 공격적인 성격의 개체가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외모에 속아 나중에 따끔한 맛을 보게 된다. 어째서 개를 기르기 전에 나랑 상의하지 않은 거야? 당연하잖아.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잭 러셀은 알아.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그래서 싫지만 당신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거야. 료는 뭐래? 인디를 어딘가에 주는 건 싫대. 하지만 료도 계속 물려서 상처가 끊이질 않아. 차가운 말투인 미키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스케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고스케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름의 고고학자가 주인공인 모험 활극 영화 DVD를 갖고 있었다. 료가 2살이 좀 넘었을 무렵 마침 집에서 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료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다. 스토리는 알 턱이 없으니 화면 속 움직임에 매료됐던 것이리라.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둘은 함께 그 영화를 봤다. 인디라는 이름은 료가 그 영화에서 따와 붙인 것이 틀림없었다. 동물을 키운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건 알지만 료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키울 생각이야? 나 같은 남자로? 미키가 잠시 숨을 멈추는 기색이 전해져 왔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료도 같이. 내가 도쿄로 갈게. 미키는 한숨과 함께 고스케의 말을 받아들였다. 요요기 공원 근처의 반려견 카페는 개를 데려온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고스케는 다른 개에게 덤벼드는 인디를 리드줄을 사용해서 컨트롤했다. 계속 으르렁거렸지만 인디의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들었다. 와, 대단하다. 그걸 보고 있던 류가 탄성을 내뱉었다. 반팔 티셔츠 밑으로 여기저기 갓생긴 상처들이 보였다. 인디의 어금니가 만든 상처였다. 그러나 인디가 진심으로 물었을 리는 없었다. 단지 걸핏하면 싸움을 거는 이 작은 생물은 자기 어금니가 료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리드줄은 단지 주인과 개를 이어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개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 고스케는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며 리드줄을 끌어당겨 인디를 발치로 유도했다. 앉아. 말을 하면서 인디의 허리를 아래로 눌렀다. 그러자 인디가 자리에 앉았다.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다. 온몸은 하얗고 곳곳에 회색 털이 섞여 있었다.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봉제 인형처럼 귀여웠다. 잘했어. 착하네. 인디의 머리를 쓰다듬자 꼬리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엄마, 아빠랑은 처음 만났는데 인디가 꼬리를 흔들고 있어. 미키와 료가 건너편에 앉았다. 변함없이 료는 고스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평소 미키가 료에게 뭐라고 했을지 상상이 갔다. 싫어하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이혼할 때에도 고스케는 료의 친권에 집착하지 않았다. 말했잖아. 아빠는 걔랑 친구가 되는 게 특기야. 어. 그제야 료의 시선이 고스케를 향했다. 기억보다 얼굴이 어른스럽고 키도 훌쩍 자라 있었다. 눈부신 뭔가를 보는 것처럼 고스케의 눈이 가늘어졌다. 료는 인디를 어떻게 하고 싶니?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스케가 물었다.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엄마. 다시 료의 시선이 고스케를 벗어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빠야, 료. 료가 고스케를 쳐다봤다. 계속 눈을 깜빡거리며. 인디와 함께 살고 싶다면 료가 인디의 보스가 되어야 해. 고스케가 말했다. 하지만 인디는 자기가 엄마와 료의 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와 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료가 물었다. 이날 처음으로 고스케를 향해 건넨 말이었다. 보스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야. 료가 한 사람의 몫을 하는 보스가 되면 인디는 료가 하는 말은 뭐든지 듣게 돼. 그러면 다른 개에게 싸움을 걸거나 하지도 않을 거야. 마지막 말은 반쯤 거짓말이었다. 인디처럼 공격 본능이 강한 개체는 가능한 한 다른 개와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올곧은 료의 시선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가 망설여졌다. 정말 어떻게 하면 보스가 될 수 있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고스케가 미키를 쳐다봤다. 험악한 표정으로 고스케와 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미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뜻이야? 2주 동안? 아니 10일이면 돼. 여름방학 동안 료와 인디를 나한테 맡겨줘. 미키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 내내 품고 있던 생각이었다. 맡기라니? 나가노에? 고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다시 리드줄이 팽팽해졌다. 집중력이 떨어진 인디가 다시 다른 개에게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고스케가 리드줄을 강하게 당기자 목에 전해진 강한 힘에 인디의 동작이 멈췄다. 이쪽으로 와, 인디. 조금만 더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해. 료의 시선이 고스케와 인디 사이를 바삐 오가고 있었다. 인디는 오늘부터 내가 맡을게. 고스케가 말했다. 지금보다 말을 잘 듣게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듣는 개가 될 뿐이야. 당신과 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겠지? 료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앞으로도 인디와 함께 산다면 녀석의 보스가 되어야 해. 그게 개를 기르는 사람의 의무이자 책임이야. 나에게 도저히 료를 맡기기 싫다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인디를 데리고 가서 당신과 료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건 안 돼, 엄마. 인디는 내 가족이지?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며. 료의 말이 고스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알았어. 한숨과 함께 미키가 내뱉듯이 말했다. 마침 친구랑 해외여행 이야기 중이야. 료를 친정에 맡길까 했는데 그럼 대신 당신이 맡아서 보살펴줘. 고스케는 발치로 손을 뻗어 인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인디가 없었다면 미키는 고스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과 보내는 여름방학은 고스케에게 기대 이상의 선물이었다. 사쿠다이라역 홈에 내려선 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료는 고스케를 알아보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짐은 등에 맨 배낭과 여행 가방, 어린이가 들기에는 꽤 큰 가방이었다. 혼자 신칸센을 탄 건 처음이니? 료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고스케가 쾌활하게 말을 걸었다. 응, 인디는? 료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차 안에서 료를 기다리고 있어. 가자. 빨리 만나고 싶지? 응. 이번에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스케는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했다. 인디는 어때? 아빠도 물렸어? 아니. 고스케는 왼쪽 팔을 료에게 내밀었다.
상처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인디를 케이지에 넣었어? 아니, 집안에 풀어뒀어. 그런데 왜 안 물리는 거야? 인디는 아빠를 보스라고 생각해. 걔는 보스를 절대 물지 않아. 료가 고개를 숙였다. 고스케도 입을 다물었다. 인디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을 때 료가 툭 말을 내뱉었다.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다.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료랑 엄마를 문 거야. 고스케는 똑똑히 알려줬다. 료의 두 어깨가 쳐졌다. 그렇게 실망할 거 없어. 료가 노력하면 부하에서 보스로 승격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정말이야. 역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다가가자 고스케를 알아차린 인디가 기세 좋게 짖기 시작했다. 인디! 료가 차로 달려갔다. 그 행동이 인디의 흥분에 기름을 부었다. 낮게 짖던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바뀌었다. 인디, 노! 고스케가 강한 어조로 외쳤다. 그 순간 인디가 울음을 멈췄다. 발걸음을 멈춘 료가 고스케를 돌아보았다. 인디가 안 짖어. 말했잖아. 아빠는 인디의 보스야. 보스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인디는 짖지 않는 거야. 료는 고스케와 차 안의 인디를 번갈아 보았다. 그 진지한 시선은 마술의 트릭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인디는 처음 고스케의 집에 오자마자 안드레에게 싸움을 걸었다. 안드레는 골든 리트리버와 일본계의 잡종으로 매정한 주인에게서 버려진 것을 고스케가 구조해 안드레라고 이름을 붙인 개였다. 체중이 30kg이 훌쩍 넘었는데 그런 안드레에게 체중 5kg이 될까 말까한 인디가 과감하게 도전한 것이다. 승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정해졌다. 안드레가 목덜미를 물어 들어올리자 인디가 비통한 소리로 짖었던 것이다. 도그런에서 자기와 비슷한 체격의 개만 접하던 녀석에게는 쓰라린 첫 경험, 첫 패배였을 것이다. 그 이후 인디는 안드레를 자기보다 한 수 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안드레의 보스인 고스케의 말도 잘 듣게 되었다. 고스케의 집은 도미시 시내에, 작업장은 교회의 고지대에 있었다. 고스케는 오래된 농가에서 사과밭을 빌려 사과를 재배하고 있었다. 도미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었다. 사과 농가가 된 지 2년, 생활은 빠듯하지만 저렴한 집세와 밭 임대료 덕분에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었다. 안드레와 인디는 낮이면 고스케가 과수원 한 구석에 만든 도그런에서 함께 지냈다. 한창 장난칠 나이인 인디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안드레를 꾀려고 끊임없이 들러붙었고 그러다가 어금니를 잘못 쓰는 바람에 안드레에게 벌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인디는 개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아마 미키는 인디를 펫샵에서 샀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모경과 형제들로부터 떨어진 개의 사회 적응력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키와 료는 외모에 끌려 인디를 기르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인디는 잭 러셀이라는 견종이 어떤 개인지 모르는 완전히 초보인 사람 손에 길러지게 된 것이다. 인디가 아무에게나 싸움을 걸며 돌아다니는 것도 가족인 미키나 료에게 어금니를 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걔도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 손에 길러진 개에게는 왕왕 불행이 찾아온다. 잭 러셀 테리어는
어려운 게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인에게 버려주는 경우도 많다. 고스케는 료가 어떻게든 인디의 보스가 되어주길 바랐다. 료가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자 인디가 어금니를 보였다. 인디, 나야. 벌써 잊어버렸어? 인디는 료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고스케가 말했다. 지금 부하가 어디 보스를 함부로 만져 라고 화내고 있는 거야. 나 정말 인디의 보스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아빠가 보증할게. 료는 눈에 불신의 기색을 띠면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쿠시에서 고모로시로 빠져나가 좀 더 서쪽으로 가면 도미시로 들어가게 된다. 헤이세이 대합병으로 만들어진 시인데 여름은 지내기 편하고 겨울도 가루이자만큼 춥진 않았다. 코스케는 자택 앞에 차를 세웠다. 잠깐 기다려. 료의 여행 가방을 집으로 옮기고 안드레를 불렀다. 안드레가 기세 좋게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평소 안드레에게 리드줄을 매는 일은 없었다. 어디로 산책을 가든 안드레는 고스케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디, 스테이. 차 안에 인디에게 지시를 내리고 문을 열자 안드레가 차로 뛰어올랐다. 우와, 엄청나다. 료가 탄성을 질렀다. 안드레야, 료와 인디의 형벌이지. 안드레가 뒷좌석에서 몸을 내밀어 료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순간 료의 몸이 바짝 굳었다. 안드레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도 괜찮아. 안드레 옆에서 인디가 필사적으로 고스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안드레의 흥분이 인디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집중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인디, 오케이. 고스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디가 좁은 차 안에서 뛰어내렸다. 과수원에 도착한 고스케는 인디에게 맨 리드줄을 료에게 들게 했다. 낙하산 소재로 만들어진 튼튼한 리드줄이었다. 인디와 산책해보렴. 리드줄은 꽉 잡아야 해. 응. 료가 자신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산책이라니 어떻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아빠한테 료와 인디의 평소 모습을 보여줘. 알았어. 이리 와, 인디. 료는 과수원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디는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땅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스케와 산책하러 갈 때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디는 여전히 료를 무시하고 있었다. 인디, 이리 오라니까. 료가 양손으로 리드줄을 꽉 쥐고 당겼다. 그러나 인디는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잭 러셀은 크기에 비해 온몸이 근육 덩어리였다. 안드레, 고스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도 걔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안드레가 인디를 향해 한 번 짖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인디가 더 이상 냄새를 맡지 않고 고스케와 안드레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고스케는 료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료가 걷기 시작하고 리드줄이 팽팽해졌다. 인디는 리드줄에 질질 끌려가듯이 료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것도 몇 초뿐이었다. 인디가 료를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리드줄이 팽팽해지고 료는 비틀거렸다. 인디, 이쪽이라니까? 료가 정색하고 리드줄을 당길 때마다 인디는 어금니를 드러내며 분노를 나타냈다. 그리고 료의 기가 죽으면 다시 제멋대로 걷기 시작했다.
안드레, 가자. 고스케가 안드레에게 말했다. 차에서 안드레용 리드줄을 꺼내 료와 인디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맨 리드줄을 료에게 들게 했다. 안드레도 함께 산책하는 거야. 우리야, 아빠, 인디만으로도 힘든데.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안드레의 리드줄은 짧게 들고 인디 것은 좀 길게. 료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래도 쭈뼛쭈뼛 리드줄을 받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료의 왼쪽 사선 방향 뒤에서 안드레가 걷고 좀 더 뒤에서 인디가 따라갔다. 인디는 더 이상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 이것 봐. 대단한데, 료, 더 걸어보렴. 료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인디는 안드레를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반칙이지만 일단 료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 무엇보다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즐겁게 걷는 료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벅찼다. 고스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료와 개들의 산책을 지켜보았다. 안드레와 인디가 옆에서 나란히 자고 있었다. 료는 질리지도 않는지 소파 위에서 두 마리 개의 모습을 내내 바라보고 있었다. 가져온 배낭 속에는 휴대용 게임기가 들어있었지만 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빠, 료의 속삭임에 고스케가 채소를 썰던 손을 멈췄다. 오늘 저녁 메뉴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에 돼지고기 생강구이였다. 자취한 지 꽤 됐지만 칼질은 여전히 서툴렀다. 있잖아, 인디가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행복해 보여. 그야 그렇겠지. 고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인디는 나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걸까? 걔는 보스랑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행복한 거야. 고스케는 말하면서 썰고 있던 채소를 냄비 안에 넣었다. 자기가 보스라면 동료를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럼 안심하고 있을 수 없겠지. 하지만 보스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보스가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행복하게 잘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인디의 보스가 되면 인디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자는 거야? 료의 보스는 엄마지.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꿔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다시 잘 수 있잖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 보스는 누구야? 료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몸짓이 미키를 꼭 닮아 있었다. 아빠 보스는 아빠야. 그럼 아빠는 항상 안심하고 잘 수 있겠네. 료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든 걸 잃고 도미에 온 지 2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있었나? 아마 없었던 것 같았다. 괜찮아. 고스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걔에게는 보스가 필요하고 인간의 아이에게도 보스가 필요해. 하지만 어른이 되면 보스는 필요 없어지거든.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야. 자, 걔들에게 밥을 주자. 밥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인지 숙면 중이던 개들이 벌떡 일어났다. 안드레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항상 사료가 아니라 채소와 고기를 끓인 수프를 주고 있었다. 수프는 딱 알맞게 식어 있었다. 알겠니, 료? 인디에게 강한 어조로 스테이라고 명령하는 거야. 료가 오케이 할 때까지 먹게 하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지만 해볼게. 그럼 아빠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봐. 안드레, 컴. 명령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안드레가 고스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테이블 대신 사용하고 있는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입안은 군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스테이. 명령과 함께 수프가 든 그릇을 나무 상자 위에 놓았다. 안드레의 침이 바닥으로 주르륵 떨어졌다. 오케이. 고스케가 말하자 안드레가 일어나서 그릇에 주둥이를 박더니 무서운 기세로 먹기 시작했다. 인디는 자기도 달라며 고스케의 다리에 엉겨붙어 있었다. 자, 해보렴. 인디는 테이블 없이 하는 거야. 인디의 그릇을 료에게 건넸다. 인디가 그릇을 향해 점프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도약력이었다. 인디, 스테이. 료가 명령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인디가 거듭 뛰어오르며 으르렁거렸다. 무서워하면 안 돼. 고스케가 말했지만 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인디의 공격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팔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릇의 내용물이 쏟아졌다. 인디가 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진 수프를 핥기 시작했다. 인디! 고스케가 버럭 소리쳐도 인디는 정신없이 수프만 핥아댔다. 결국 인디의 몸을 들어올렸다. 인디가 어금니를 보이자 주둥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코끝을 물고 늘어졌다. 인디가 가느다란 비명을 질렀다. 아빠 그만해. 잘못한 건 나니까. 고스케가 료를 노려보았다. 바닥을 청소해 두려무나. 그렇게 말을 내뱉은 고스케는 인디를 들어올린 채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 너머로 료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대로 깨끗하게 치워야 해. 큰 소리로 말하고 인디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인디는 풀이 죽어 있었다.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는 것이다. 고스케는 인디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 잘못이 아냐. 부하에게 개의 규칙을 가르쳐 준 거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인디의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류와 너를 위해서야. 좀 참아줘. 고스케는 자기가 깨문 인디의 코를 살살 문질렀다. 인디와 같은 일을 당한 잭 러셀이 얼마나 많을까. 패시앱에서 본 잭 러셀이 작고 귀엽다며 그것이 어떤 견종인지도 모르고 기르다가 나중에 주체하지 못하는 주인들. 개를 기르는데도 면허제를 도입하는 게 좋아. 류스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서먹서먹했다. 류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고스케도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과 오랜만에 먹는 저녁. 크게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위로할 생각인지 안드레가 류의 발치에 엎드려 누워 있었다. 아빠, 인디는? 인디는 옆방에 있었다. 고스케는 인디가 아니라 류에게 벌을 줄 심산이었다. 목욕하고 오렴. 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스케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 다음에는 제대로 할게. 인디 밥 안 먹었지? 그런데 저렇게 갇혀 있으니까 불쌍해. 인디가 무섭니? 고스케가 물었다. 류는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중간에 마음을 바꿨는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류가 인디를 무서워하는 한 류는 인디와 함께 살 수 없어. 무섭지 않아. 좀 놀랐을 뿐이야. 이걸 한번 보렴. 고스케는 왼손 손바닥을 펼쳐 류에게 보여줬다. 새끼손가락 뿌리 부분에 깊은 상흔이 있었다. 아빠가 류 정도 나이였을 때 개에게 물린 상처야. 개가 진심으로 물면
이렇게 된단다. 조금 더 깊이 물렸으면 아빠 새끼손가락은 떨어져 나갔을 거야. 료는 상은을 응시했다. 아빠가 보기에 료의 팔에 있는 상처는 모두 긁힌 상처야. 아플 수는 있지만 큰 상처는 아니지. 인디는 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한 거야. 료는 자기 팔로 시선을 옮겼다. 그 정도 상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스케의 말에 료가 침을 꿀꺽 삼켰다. 인디는 아주 작아. 료가 몇 배나 더 커. 그렇지. 아빠, 한 번 더 인디에게 밥을 줘봐도 돼? 고개를 들고 묻는 료의 눈에 힘이 깃들어 있었다. 고스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디의 그릇에 수프를 담았다. 같이 목욕할래? 고스케가 권하자 료가 순순히 따랐다. 둘은 좁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인디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로 먹이를 줄 때 인디는 강한 자제심을 보였다. 전파하지도 않고 어금니를 드러내지도 않고 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건 큰 진전이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언젠가 근처에 고스케나 안드레가 없어도 인디가 료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오케이였다. 왜 걔한테 물렸어? 등을 닦아주고 있는데 료가 물었다. 아빠야 아빠, 료의 할아버지는 개 키우는 걸 아주 좋아하셨어. 사실은 챔피언 개를 길러내는데 열중했을 뿐이었지만 고스케는 아버지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개를 사랑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았다. 모든 건 자기의 하찮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대대로 길렀던 것은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패니얼이었다. 이 견종 중에는 돌발성 경로 증후군이라 불리는 뇌의 이상에 의한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개체가 종종 있었다. 흥분하면 전혀 자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고스케의 손가락을 문 메이플도 그랬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걔만 보살폈어. 아빠를 봐주지 않으니까 분해서 할아버지 개를 괴롭혀 주려고 한 거지. 그 무렵 아빠는 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 개가 먹고 있는 밥을 뺏으려고 하다 물린 거야. 아버지는 메이플을 혼내는 대신 고스케를 혼냈다. 어린 마음에 심하게 상처받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했다. 아팠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 그 정도로 아팠지. 하지만 아픈 건 아빠만이 아니었어. 아빠를 문 메이플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깜짝 놀라서 상처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아빠는 스스로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걔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 고스케가 12살 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그 후 생활을 위해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야 했고 개를 돌보는 것은 고스란히 고스케의 몫이 되었다. 그때 배운 게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엄마와 류는 펫샵에서 인디를 발견했어. 그렇지? 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귀여워서 잭 러셀 테리어라는 개가 어떤 개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지?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을 거야. 류가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에 개를 기를 때는 확실히 알아보고 기를 거야. 인디는 아빠한테 맡기고, 아니, 그런 짓은 하지 않아. 인디는 내 가족이니까. 료가 웃었다. 인디에게 제대로 밥을 줄 때까지는 보인 적 없던 밝은 웃음이었다. 료와 인디는
매일 과수원을 산책했다. 처음에 인디는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요즘은 리드줄을 당기지도 않고 료의 뒤를 얌전히 따라서 걷고 있었다. 료에게 으르렁대거나 어금니를 드러내는 횟수도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고스케는 일하던 손길을 멈추고 이마에 밴 땀을 닦았다. 보온병에 든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면서 한 소년과 한 마리 개의 산책을 바라보았다. 7살 소년과 작은 잭 러셀이 사과나무 아래를 걷는 모습은 마치 그림책의 한 페이지 같았다. 안드레는 유달리 큰 사과나무 그늘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다. 시간은 오후 6시를 넘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한낮 기온은 30도가 넘지만 열대야는 거의 없었다. 해가 지면 그와 동시에 지내기 편한 기온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의 만찬은 료의 요청으로 히야시 죽가 찬 일본식 중화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단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료에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료가 걸음을 멈추고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엄마? 미키에게서 온 전화인 듯했다. 지금쯤 이탈리아에 있을 텐데 료가 마음에 걸려 전화를 건 것이리라. 응, 나도 인디도 잘 있어. 들어봐, 엄마. 인디가 조금씩이지만 내 말을 듣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안드레라는 개를 길러서 인디도 같이 노는데 도그런에서처럼 다른 개를 상처 입히거나 하지 않아. 료는 숨쉬는 것도 잊은 듯 떠들어댔다. 그 발치에 인디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정말 괜찮아. 숙제도 아빠가 하래서 제대로 하고 있고 밥은 엄마 밥이 더 맛있긴 하지만 먹을만 하고. 고스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인디는 때때로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아빠랑 안드레 말은 잘 들어. 아빠랑 안드레는 대단해. 고스케는 작업 도구를 한데 모아 차의 짐칸에 던져 넣었다. 햇볕에 까맣게 탄 손과 팔은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였다. 도쿄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아빠, 엄마가 바꿔달래. 료가 인디를 데리고 달려왔다. 고스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여행은 잘하고 있어? 뭐 그럭저럭. 그보다 남자들끼리 즐거워 보이네. 전날은 삐걱거렸지만 이제 꽤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됐어. 이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줄래? 고스케는 입을 다물고 미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상한 기대는 하지 마.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일은 긴급 피난이야. 인디 때문에 애를 먹긴 했지만 나도 걔를 버리거나 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알아. 료가 당신을 따르면 따를수록 난 당신이 더 미워져. 료가 당신과 지내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알지? 친권을 포기한 건 당신이니까. 안다니까. 그럼 끊는다. 미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스케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뭐래? 빨리 료를 만나고 싶대. 난 아직 괜찮은데? 료가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었다. 자, 슬슬 돌아갈 시간이야. 나무 아래 있는 쓰레기 봉투 좀 갖다 줄래? 료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고스케가 말했다. 료는 힘차게 대답하고는 리드줄을 짧게 쥐고 인디와 함께 달려갔다. 인디는 료를 확실히 올려다보면서 뛰고 있었다. 인디는 료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를 집어든 료가 뒤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손을 올렸다. 해가 저물면서 오렌지색 석양이 과수원을 조금씩 물들이고 있었다. 코스케는 료를 따라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미와 우에다 거리의 모습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우뚝 솟은 북알프스의 산들이 보였다. 남쪽으로 눈을 돌리자 야스카타케 연봉, 동쪽으로는 아사마 야마산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하늘에 뜬 구름이 오렌지색 노을 속을 유유히 흘러가고 마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논에는 벼이삭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다. 어느새 료가 옆에 서 있었다. 인디는 물론 안드레도 옆에 와 있었다. 고스케는 디지털 카메라를 두고 온 것을 후회했다. 료와의 추억을 남겨둬야 해. 고스케는 료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빠? 아름답지, 료. 도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석양이니까 똑똑히 기억해도. 괜찮아. 나 또 올 거거든. 겨울방학에도, 내년 여름방학에도. 인디랑 여기 와서 안드레랑 놀면서 아빠 일 도울 거야. 고맙구나, 료. 고스케는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한겨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이 아름다웠다. 고스케는 2층 베란다에서 캔맥주를 땄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라 료는 한참 전에 꿈나라로 간 뒤였다. 캔을 기울였다. 맥주는 차가웠지만 맛은 평소보다 씁쓸했다. 내일부터 얼마 동안은 날씨가 흐리다는 예보였다. 저녁 노을에 물든 과수원에서 료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과연 이루어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고스케는 도쿄의 대형 출판사에 근무했었다. 반려견 붐이 일면서 고스케는 애견 전문 잡지를 기획해 궤도에 올렸다. 부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에 비례해 사내에서 고스케의 평가도 올라갔다. 미키가 임신 사실을 알린 건 그때였다. 서로 아이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결혼했지만 언젠가부터 미키는 생각을 바꿨다. 역시 난 아이를 갖고 싶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수차례 반복된 말다툼 끝에 고스케는 미키도 자기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미키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머리에 떠오른 것은 속았다는 생각이었다. 안전한 날이라고 해서 피임 도구를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생긴 것이다. 그 외에는 지피는 구석이 없었다. 지워달라는 고스케의 부탁을 미키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수수방관하는 동안 낙태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가고 미키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고스케는 자주 외박을 했다. 일도 없는데 잔업을 하고 할 일이 사라지면 술을 마시러 나가고 그러다 단골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자와 눈이 맞았다. 집에서 자는 건 주말뿐 평일에는 회사에서 자든가 그 여자 방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고스케의 아버지는 가족의 무심한 남자였다. 중요한 것은 개, 아니 자기 개를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자라면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거나 죽였다. 고스케는 그런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자기에게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오기로 개는 어떻게든 책임졌다. 하지만 대상이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고스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인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미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스케는 바뀌지 않았다. 출산 예정이라도 일을 했고 심지어 하루 종일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다. 미키뿐만 아니라 미키의 부모님 그리고 고스케의 어머니마저도 경로했다. 아버지가 될 남자가 아기의 출산 때 자취를 감추다니.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미키는 친정에서 아이를 기르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도 미키는 고스케에게 약간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고스케는 그 기대에 응하지 않았다. 육아는커녕 료를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일과 술, 여자에 계속 빠져 살았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이제 와서 그런 후회가 들었지만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일 뿐이었다. 료가 말을 하게 되면서 료가 귀엽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미키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다다라 있었다. 당연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둘은 료의 3살 생일 직전에 이혼을 결정했다. 친권도 포기하고 료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대기로 했다.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고스케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개를 위한 자파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였다. 처음에는 실적도 좋았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격리를 맡았던 남자가 회사 자금을 갖고 도망친 것이다. 돈은 되찾지 못했다. 되찾기는커녕 채무가 늘어나고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꼬박 1년을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최후의 발악에 불과했다. 결국 회사를 접고 도망치듯이 도쿄를 떠났다. 양육비 같은 걸 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수학이 저편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떨리는 미키에게 고스케는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도미에 오기로 한 것은 도미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어쩌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애견 잡지를 기획하면서 가루이자와에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도미시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도시의 패배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낮에는 좋았다. 익숙하지 않은 사과재배에 몰두하고 있으면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갔다.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밤이었다. 시골의 밤은 언제나 고요해 시간이 멈춘 듯했다. 책을 읽어도 술을 마셔도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고 고독감만 깊어갈 뿐이었다. 안드레를 데려와 같이 생활하면서 고독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때때로 머릿속에 미키와 료에 대한 생각이 스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때마다 자업자득이라고 자주 하면서 고스케는 침울해졌다. 커튼이 흔들렸다. 인디가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유리문을 긁고 있었다. 고스케가 문을 열어주자 베란다로 나온 인디가 발치에 앉아 고스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천진난만한 얼굴에 동그란 눈동자, 꼭 껴안고 볼을 부비고 싶어지는 얼굴이었다. 날 걱정해 준 거니? 고스케가 인디를 안아 올렸다. 난 괜찮으니까 료 옆에 있어줘. 알겠지, 인디? 료는 널 정말 좋아해. 인디의 꼬리가 흔들렸다. 인디, 부탁이 있어. 들어줄래?
고스케는 인디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인디가 고스케의 코를 핥았다. 료를 부탁해. 나는 지켜줄 수 없으니까 네가 나 대신 료를 지켜줘. 인디의 꼬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고스케는 인디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껴안았다. 부탁해, 인디. 넌 잭 러셀이야. 작은 몸에 사자 같은 용감함을 품은 개란 말이야. 료를 지켜줄 수 있지? 인디의 몸은 따뜻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다. 서쪽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북쪽 하늘을 점령하고 있던 뭉게구름이 사라지고 있었다. 고스케는 카메라를 꺼내 차 보닛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을 위해 지인에게 빌려온 디지털 카메라였다. 촬영 장소로 정한 곳에 렌즈를 미리 대보고 구체적인 설정을 했다. 잡지를 만들던 시절에 카메라에 대해 대충이나마 배운 적이 있었다. 구름이 갈라지는 곳에서 오렌지색을 띤 부드러운 햇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료, 이쪽으로 오렴. 안드레, 컴. 료와 인디가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이제 인디는 리드 줄이 없어도 료의 뒤를 잘 따랐다. 나무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잠을 자던 안드레도 달려왔다. 기념사진을 찍자. 여기 나란히 서서. 고스케는 과수원에서 가장 모양이 멋진 사과나무 아래에 모두를 나란히 세웠다. 저녁놀이 비스듬히 비추는 가운데 부드러운 공기가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카메라의 배율을 맞추고 타이머를 설정한 뒤 셔터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고스케는 료와 개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인디를 아는 료가 오른손으로 V자를 그리고 고스케는 료의 작은 어깨에 팔을 둘렀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났다. 차로 돌아간 고스케는 카메라 모니터로 방금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아빠 한 장 더 찍어? 괜찮아. 고스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대답했다. 초보자가 찍은 것 치고는 지나치게 충분할 정도로 멋진 사진이 찍혀 있었다. 부드러운 빗줄기 속에서 미소 짓는 고스케와 료, 안드레, 인디. 이것이 고스케의 가족이었다. 가족의 초상이었다. 데이터는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존해야지. 카메라를 빌려준 지인에게 메일로 데이터를 카피해서 보내는 거야. 최고의 현상소에서 최고의 프린트를 완성해달라고 해야지. 데이터와 프린트는 고스케의 보물이 될 터였다. 아빠 울어? 어느새 료가 옆으로 와서 고스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냐. 고스케는 자신이 망가진 턴테이블이 된 것만 같았다. 좀 더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몸을 숙여 료를 끌어안았다. 내일이 되면 료와 인디를 도쿄로 보내야 했다. 오늘이 료와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이다. 아빠? 인디의 보스가 될 수 있겠니? 료를 끌어안은 채 고스케가 물었다. 될 수 있어. 꼭 될 거야. 힘찬 대답이 돌아왔다. 약속이야. 아빠는 료를 정말 좋아해. 나도 아빠가 좋아. 눈물이 흘렀다. 고스케는 료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안드레의 유골이 든 항아리를 앞에 두고 고스케는 캔맥주를 마셨다. 항아리는 아직 따뜻했다. 화장터에서 이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을 찍은 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겨울방학에도 다음 여름방학에도 꼭 올 거라고 약속했던 료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미키가 용서해 줄 리도 없었다. 이례적으로 엄청난 눈이 쌓인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안드레가 몸의 이상을 호소했다. 왼쪽 뒷다리를 절기 시작했는데 골육종이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폐에도 전이된 걸 알 수 있었다. 안드레는 봄 사이 급속하게 쇠약해지더니 한여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안드레는 여름을 싫어했다. 어떡하니? 안드레, 난 또 혼자야. 어젯밤은 안드레의 유체를 앞에 두고 밤새 울었다. 이제는 다 말라버렸는지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사진 속에 담긴 한순간이 눈앞에 있다. 고스케는 지그시 미소를 짓고 있고 료는 환하게 웃고 있다. 인디는 혀를 내밀며 료를 올려다보고 안드레도 고스케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야. 고스케는 캔맥주를 남김없이 마셨다. 바깥 기온은 30도에 가깝다는데 안드레가 없는 집은 어쩐지 썰렁하다. 네 뒤를 이어 잭 러셀을 기를까? 사진 속 안드레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잭 러셀을 기르자. 주인이 감당하지 못해버린 잭 러셀을 구조하는 거야. 금세 발견되겠지. 2마리가 좋아. 저 작은 개가 1마리밖에 없으면 누가 안드레 역할을 맡겠어. 2마리로 집안을 번잡하게 만들어야 해. 언젠가 료가 인디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2마리와 료, 그리고 인디가 다 같이 마음껏 놀러 다닐 것이다. 너도 인디를 좋아했지, 안드레? 고스케는 한 번 더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넨 뒤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다. 그리고 휴대폰 주소록에서 지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버림받은 개를 구조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지인이었다. 전화는 금세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난데 부탁이 있어. 구조를 기다리는 잭 러셀이 있으면 좀 알려줘. 말을 꺼내면서 고스케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넘쳐흐를 것 같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